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드디어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고 또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오는 새벽에는 어,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지금 다들 팬들도 기대가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감도 굉장히 적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뭐 목표했던 최소한의 것들은 이뤄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제 즐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목소리 톤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네, 좀 편안합니다. 저도 편안한데 제가 지난번 그 포르투갈전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팬들은 이제 만족했으니까 선수들은 더 욕심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수들은 이제 이거 자체가 16강, 원정 16강도 두 번째이지만 원정 최초의 8강 이거 하면 역사에 또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본인들의 어떤 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뭐 미래의 꿈을 위해서 월드컵 8강이라는 그 어떤 성과는 특히나 브라질을 잡고 올린 성과라 그런다 그러면 이 다시 한번 역사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포르투갈을 잡고 우루과이랑 비기고 가나한테는 졌지만 포르투갈 잡고 브라질 잡고 8강에 간다. 이거는 선수들로서는 정말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브라질을 이긴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그냥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번 경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린다 그래도 사실은 경기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 가지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마음에 야 이거 브라질한테 될까? 이런 걸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 친구들도 오늘 아침에 물어보더라고요. 형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했던 말을 이제 한번 영상으로 녹화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브라질한테는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로 제가 찾아보니까 6월 2일로 나오더라고요. 6월 2일 날 무려 1대5로 4골 차, 그러니까 5골 주고 4골 차로 경기를 패했습니다. 이 경기가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저는 약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브라질 같은 팀 상대로는 사실은 상대를 그냥 맞불을 놔버린다는 거는 좀 약간 미련한 짓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선수 개개인 기량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 네이마르랑 우리나라의 어떤 선수가 딱 1대1로 맞닥뜨리더라도 이 선수를 막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맞불을 놔서 맞불을 놓는다는 건 결국 우리도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1대1로 숫자가 맞춰진다는 건데 그런 싸움으로는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2대1로 싸울 수 있는 상황들을 자주 만들어야 되고 2대1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의 그 영원한 캡틴이신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처럼 부지런하게 잘 뛰는 선수들 그리고 영리하게 위치를 잡아서 빨리빨리 여기저기 도와줄 수 있게 움직이는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고 조금 수비에도 신경을 쓰는 상태에서 그렇게 협력 수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1대5 5골이나 주고 패배한 거가 그대로 나오리라는 어떤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분위기가 이제 16강이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한 2대0쯤, 0대2쯤은 집니다. 그 포르투갈은 한 골 차였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기다리면서 찬찬히 쫓아가게 됐지만 두 골을 먼저 줬다. 물론 가나전 때도 두 골 먼저 줬지만 근데 그때도 보시면 가나한테 두 골 주기 전에도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었고 두 골 이제 먹은 다음에 쫓아갈 때도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걸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한 골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상대가 브라질이라 그러면 이게 더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어느 경기든 다 있다. 어느 경기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걸 믿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저번처럼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뚫리는 일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선수들도 다 준비를 하고 왔을 것이고 그때 부딪혀본 선수들이 다 알 거예요. 아 얘는 보통 아니야. 라는 걸 다 알 거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은 경기를 할 거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가 그래도 한 승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릴 건데 일단 네이마르의 부상 자체가 좋은 소식은 아니죠. 브라질한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게 말을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이마르 안 나오면 좋겠다. 그 얼마나 솔직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네이마르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월드컵에 있는 네이마르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상대로 할 때 굳이 나와야 되냐? 조별리그 때 나오지 왜 우리나라 상대로 할 때 굳이 나오냐? 이런 생각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네이마르 선수가 빠지고 나면 뭐
만만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가장 위협적인 창 하나가 빠지는 건 맞고 그게 전술적인 그 어떤 네이마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네이마르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 좀 저는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한테는. 그건 모두가 다 예상하시다시피.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좀 오늘은 작전판을 좀 쓰려고 미리 깔아놨어요. 화면 바꿔보죠. 이렇게 깔아놨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단번에 이렇게 넘겨주는 좌우 측면으로 쭉쭉 넘겨주는 것들에서 대처하는 거에는 조금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아까 개인기량의 문제랑도 똑같은 건데 이게 협력 수비를 하려고 그러면 잠시만요. 이 선수들 사이에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좁아야 협력 수비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번에 포르투갈전 때도 그 첫 번째 실점 장면, 김진수 선수가 실점 내주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김진수 선수가 처음에 바짝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더 수비 라인이 높았는데 이게 달롯이라는 선수가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이 라인을 타버리니까 김진수 선수가 처음엔 중앙에 좁혀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포르투갈도 우리나라보다 좋은 선수들이니까 이 중앙을 좁게 만들어놔야 이 사이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좁게 세워놓은 건데 이거를 단번에 여기다 넘기니까 이걸 안 쫓아갈까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들어오거나 돌파당하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고 또 크로스도 막 올라가니까 이걸 잡으러 나간 거예요. 달롯이 잡아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김진우 선수는 이 안에 좁혀 있다가 여기를 잡으러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공 잡을 순간에 달롯이라는 선수가 공을 딱 잡을 순간에 뭐 포지셔닝을 아까는 여기 잡아놨는데 한 요쯤 잡고 있어서 공이 요 앞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딱 붙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백패스가 나갈 겁니다. 백패스가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게 한순간 멀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같이 밀고 들어오고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속도를 붙인 상황이고 김진수 선수도 쫓아가던 상황에서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제껴져 버리니까 이건 못 쫓아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달롯은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정면으로 뛰는 거고 김진수 선수는 오다가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이거를. 달리기 해보신 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 측면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서 1대1을 불러낸 다음에 여기서 1대1을 시키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카피냐도 마찬가지고 네이마르도 마찬가지고 비니슈스 주니어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드리블해서 1대1 치는 거에는 어마무시한 강점과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불려나가지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는 최근에 이제 어떤 강팀이든 이 좌우로 그러니까 대체로 여기서 나갑니다. 이쪽에서 공을 돌리면서 우리나라를 수비를 다 이쪽으로 이동시켜놔요. 근데 공이 여기서 돌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셔닝이 뭐 이제 여기 있는 풀백까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가고 뭐 이쪽이 땡기고 이쪽이 여기를 막고 여기가 땡기고 이쪽도 이렇게 땡기고 왜냐면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수비가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해서 이쪽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 제일 위협적인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인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면 이걸 단번에 넘깁니다.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그냥 돌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가 벌어지고 여기가 빨리 못 쫓아오고 요만큼밖에 안 쫓아왔다 그러면 이게 그냥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일로 딸려 나오면서 다시 여기랑 벌어지니까 후다닥 들어오지만 여선수가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이런 형태들이 요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가 그래서 중요하고 제가 우리나라 잘한다 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손흥민 선수 움직이면은 김진수 선수 쪽에서 계속 찬스가 나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방식이에요, 사실은. 원했던 게 우리가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김진수 선수 쪽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1대1이 강한 선수가 있으면 엄청 골치 아프다. 왜냐 여기가 제어가 되면 좋겠는데 네이마르를 제어할 수 있는 풀백은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 따져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드리블만으로는. 왜냐면 어떤 경기에선 막을 수 있어요. 어떤 경기에선 막을 수 있는데 이 선수랑 10번 싸워서 10번 다 붙였는데 10번 다 막는다. 그러니까 뭐 9번 정도 8번 정도를 상당히 근사하게 잘 막아낸다. 이런 선수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거의. 그리고 한 번 뚫리면 항상 치명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이마르의 어떤 출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네이마르가 안 나오면 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는 게 뭐 이제
비니시우스나 뭐 호드리구나 저기 뭐 하피냐는 뭐 바르셀로나에서 못한다지만 뭐 히샬리송 이런 애들 나오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왜 빠졌는데 그렇게 크게 빠진 것 같진 않은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네이마르가 빠진 이후로 지금 득점이 한 골밖에 없잖아요. 그죠? 스위스전에서 한 골 1대0으로 이겼고 카메루전은 2군을 쓰긴 했지만 0대1로 졌으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네이마르 빠진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뭐 제주스도 빠졌고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2선으로 갈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1선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이마르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근데 그래도 호드리거가 들어올 텐데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나으니까 네이마르보단 나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불러내는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불러낸다고 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이 2번 선수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번호도 그렇고 제가 번호 일부러 잘 배치해놨거든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수비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칸셀루랑 달로시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계속 괴롭혔잖아요. 짜증나게 포르투갈 놈들이.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최근에 이제 축구 트렌드입니다. 내려선 팀들을 상대로 후드려 패는 그냥 너희는 맞다 끝나는 거야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풀백들이 전진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풀백들의 공격 능력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풀백들을 강조하는 건데 지금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브라질의 풀백에 좀 구멍이 났다. 이게 지금 거의 뭐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다닐루 부상이고요.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다닐루 부상이라고 그러고 그 알렉스테이스는 아예 그냥 나가리 못 나오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스 산드로 선수도 뭐 그렇게까지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실내 운동 훈련을 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이 풀백들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에드리 밀리탕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이게 수비 선수로는 뭐 에드리 밀리탕 아시죠?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보는 그 이렇게 머리 옆에 없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뭐 풀백도 봤다고 하고 브라질 선수는 기본적으로 공격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이 잘하는 선수들일수록 각자 포지션에서 진짜 잘하는 거고 그 선수랑 다른 선수가 할 수 있다.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어떤 이 최고의 선수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누군가가 오른쪽 수비수가 에드르 밀리탕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쪽을 불려나갈 일이 많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를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공격 전개를 할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라도 이쪽이 좀 덜 해주면 이제 우리나라 좀 수비 자체를 약간 좀 좌우로 찢어지는 그 어떤 정도랄까요? 이렇게 좌우로 찢어지는 정도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원래는 얘네가 막 좌우로 흔들면 이만큼 커버를 해야 됐던 거리였는데 풀백들이 좀 덜 전진하면 요만큼이라도 덜 나가면 우리나라가 좀 편하다. 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조금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브라질이 그러니까 약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정도 브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브라질이 그러니까 한국 전력하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브라질이 이번 그 월드컵에서 점유율이 뭐 세르비아나 그 스위스 상대로도 보니까 50%를 다 넘겼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 대회부터는 점유율을 그냥 뭐 브라질 55, 뭐 한국 45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 브라질 50 경합 상황, 그러니까 그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 15%, 한국 35%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세 경기에서 다 50%를 넘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찾아봤을 때 그 의미는 굉장히 주도권 잡고 경기 운영하는데 능숙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자주 가던 전술 분석 기사 쓸 때 많이 가던 이제 그 축구 통계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이라고 그 축구 기자들이 평점 기사 쓸 때 항상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론 평점도 나오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탯이 하나 있는데 액션존이라고 있어요. 액션존이 뭐냐면 그 뭐 그림이 이제 제가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서 제공하진 않는데 이거를 전후로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공이 얼마 돌았는지, 여기서 공이 얼마 돌았는지, 여기서 공이 얼마 돌았는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진영에서 여기서 뭐 30%를 돌았다. 그리고 뭐 여기서 40%를 돌았다. 그리고 여기가 30% 돌았다. 이러면 이제 팽팽한 경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브라질 경기를 보니까 여기가 한 35%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0이에요. 맨 뒤가. 그리고 여기가 45쯤. 그러니까 본인들 진영에 잘 안 오고 이쪽 상대 쪽에다가 몰아넣고 패는 거에 겁나 능숙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이제 그 신문을 좀 봤는데 종이 신문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봤는데 무슨 뭐 브라질이 수비가 강한 팀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반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수비수들이 수비를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앞에서부터 괴롭히는 거에 굉장히 능숙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경기에서 잘한 게 뭐냐면 압박 포르투갈도 우리나라 후반 상대로 그랬고 압박해가지고 여기서 공을 뺏었는데 공격하다 공을 뺏겨가지고 차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 달려들면 이걸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고 혹은 여기까지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바짝 붙어가지고 여기서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공을 다시 뺏어가지고 다시 공격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공격이 굉장히 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지까지 브라질이 2010년대 초반 뭐 중반까지 조금 고전했던 이유는 뭐 16강 이하에서는 항상 잘했는데 8강쯤에서 비슷한 팀들을 만나면 좀 고전했던 이유가 이런 조직적인 측면에서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뭐 네이마르가 여러 명이 있지 않는 이상 압박 들어오는 거에 대처를 계속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팀적으로 이겨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세컨드 볼 싸움에서 또 이겨줘야 되고 본인들이 또 압박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조금 브라질은 화려하긴 한데 이 선수들이 다 좀 중구난방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에 있는 클럽에선 잘해요. 왜냐면 다른 선수들이랑 합을 맞춰서 하니까 괜찮았는데 여기는 다 자유롭게 운동하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규율이라고 그러죠. 뭐 영어로는 뭐 디서플린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좀 약했던 거죠. 근데 지금 치치 감독 체제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조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대처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또 좋게 보는 점, 제가 좋게 보는 점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상대로도 어느 정도는 볼을 잘 지키고 돌렸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빌드업이 안 맞는다, 무슨 패스 축구의 한계다, 고집이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쏟아져 나왔지만 그건 다 제 생각에는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공을 못 지키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현대 축구가 지금. 코스타리카전 보셔서 일본하고 뭐 코스타리카 뭐 누구든 코스타리카 보셔도 알겠지만 공을 앞으로 전달할 때 깔끔하게 나가지 못하면 전방 압박에 눌려서 90분 내내 쳐맞는 경기들이 나옵니다. 점유율이 80대 20 이런 경기들이 나와요. 지금은 진짜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볼 잘 돌리는 거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고 근데 이제 이게 실수를 잘 줄여야 되고 때로는 지금 16강전이니까 좀 차는 거를 이제는 차는 건 쉬워요. 왜냐면 아예 모르겠다고 차면 되니까 연습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걷어내야 되겠다고 판단만 하면 찰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걸 섞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경기는 제가 늘 항상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정은 안 중요하죠. 16강쯤 왔으면 이기는 게 장땡입니다. 왜냐면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잖아요. 이제는 이기는 걸 가지고 해야죠. 물론 우리가 여지까지 연습해온 건 우리 무기니까 잘 가지고 있대.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차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야, 이거 선발 포메이션 어떻게 나올까?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되게 예측이 안 되는 게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제가 포메이션을 거의 못 맞췄어요. 제가 4-4-2 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4-4-2는 맞췄거든요. 사실은 두 경기 그 가나전하고 우루과이전 둘 다 4-4-2 같이 수비할 때랑 섰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 구성이 좀 틀려졌어요. 달라졌어요. 제가 틀렸죠. 근데 이제 거기는 조금 저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황희찬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로 나왔으면 아마 그 드리블 우리나라 지금 왼쪽 윙포워드는 드리블러거든요. 사실은 오른쪽 윙포워드라고 미드필더 윙포워드가 이재성 권창훈 선수가 나왔었는데 뭐 나상호 선수도 나오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은 수비 가담을 좀 활발하게 하는 쪽 유형이라 그러면 왼쪽에는 이제 드리블러 유형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전 후반전쯤에는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면서 왼쪽에다 드리블을 놓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황희찬 선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황희찬이 왼쪽에서 드리블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에서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첫 두 경기를 못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드리블적으로 이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니까 왼쪽으로 가고 그 자리에 이재성이나 정우영 선수가 들어간 형태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포르투갈전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경기는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더 5명으로 꾸리고 나왔습니다. 손흥민, 그다음에 이강인, 정우영, 백승호, 이재성 이렇게 5명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됐고 그 이유는 풀백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좌우 간격을 5명으로 늘려놓은 거죠. 4명이 같은 거리를 커버한다고 쳤을 때 요거를 요만한 거리를 4명이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거라 같은 간격 유지하면서 5명 들어간 거라 이거 벌써 촘촘함의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5명을 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좀 저는 이제 좀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복귀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그 했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진짜 플랜 A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가 요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 지금 최근 폼을 봐선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것 같은데 조규성 선수 쪽에서 이 옆에 있는 이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담당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내려와서 5명으로 늘려주고 공격할 때는 위에 올라가지고 하는 이 전술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들긴 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이강인 선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이 물론 브라질이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풀백 쪽에서 공격을 안 할 거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어떤 개개인의 파괴력이 좀 달라질 거란 얘기지 여기에는 누군가가 이제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면 이쪽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미드필더들은 사실은 이제 이쪽을 잘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고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이강인 선수가 뒤로 깊이 내려오면 본인의 장점도 잘 안 살아나요. 아시겠지만. 뒤에서 만드는 것부터 좋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위치에서 이 높은 위치에서 여기를 막 깨는 스루 패스를 보고 여기서 막 올라가는 크로스를 보고 이강인 선수의 그 공격적인 능력을 더 극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이쪽에 오다 보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선수도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 알죠. 이재성이 엄청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화려하지 않잖아요 전혀. 네, 그런 임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왼쪽에는 드리블러인 황희찬 선수 그러니까 포르투갈전에서도 후반에 황희찬 선수 들어와서 수비를 2명씩 3명씩 끌고 다니니까 효과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을 텐데 그게 이제 이강인 선수랑 누가 우위에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팀이 원하는 성향상 이런 스타일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전술로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후반에 이제 우리나라가 쫓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강인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게 쓸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황희찬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후반에 조커로 해서 더 힘을 쓰게 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들이 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손흥민 선수가 왼쪽을 맡고 손흥민 선수 무조건 나올 겁니다. 나오고 여기에 이제 황인범, 정우영, 이강인 선수가 다시 한번 이 중원을 꾸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에는 다시 한번 이재성 선수가 나오지 않겠냐. 저는 오른쪽은 이재성 선수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몸 상태만 문제만 없어요. 확실히 독일에서 뛰었던 만큼 이제 그 1대1 상황에서도 워낙 잘 잡아주고 영리한 선수다 보니까 여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고 또 빈자리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능숙해가지고 확실히 오른쪽에서 이재성 선수가 주전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제가 늘 너무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중원 싸움이 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공을 뺏었을 때 여기서 잘 지켜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또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1대1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술도 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황희찬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둘 다 맞다. 둘 다 맞고 그건 판단의 문제고 결과가 이제 그 어떤 아쉽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 해서 졌다. 나쁘다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고 충분히 기용할 수 있는 거고 또 황희찬 선수가 나왔는데 졌다. 그래서 이강인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안 들겠죠. 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전술이고 감독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요즘 그 월드컵에서 말씀드리는 그 비율이 있죠. 4대6. 4대6이라는 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왜냐면 브라질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엔 포르투갈보다 한 칸 위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마르가 있으면은 확실히 한 칸인 것 같고 없다 그래도 한 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포르투갈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한 명 있었잖아요. 7번 달고 있는 선수.
예. 그 상암에서는 안 뛰는데 카타르에서도 뭐 그냥 저냥 뛰던 선수 한 명 있잖아요. 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선수가 한 명 계셨는데 그 선수가 이제 특징이 뭔가요? 골 넣는 데는 엄청난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방 압박을 잘 안 합니다. 여지까지 그래서 그 호날두가 안 움직여준 덕분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기 때 좀 하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성실하게 뛰어주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브라질에 지금 최전방에 나오는 히알리송 이런 애들은 얘는 열심히 뛰거든요. 진짜 본인도 위협적인데 굉장히 열심히 뛰고 얘 또 거칠기도 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방 압박 강도가 높을 겁니다. 우리 그 포르투갈 전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포르투갈전에는 그 좌우 윙으로 나왔던 선수들이 사실 주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이름 뭐더라 하게 마리오 뭐저게? 근데 그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덜 당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브라질은 다 주전 내놓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게 분명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이 뭘 잘한다고요? 가둬놓고 패는 걸 잘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두드려 맞으면 답이 안 나온다. 얘네는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절하게는 공격을 펼쳐줘야 되고 또 그 우리나라가 또 압박 들어오는 거에도 당황하지 않고 조금 풀어갈 가능성 그런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그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4대6 정도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4대6보다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래도 4대6.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월드컵 기준의 그 점유율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한 35 정도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좀 더 바라자면 한 40 정도 그거를 그 정도 해주길 바라고 경합 상황이 한 10에서 12% 13%요 정도 하고 브라질이 50이 안 되게 해주면은 참 좋겠다. 네, 그 정도 하면 제가 보기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운영이.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일방적으로 맞다 보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당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쉽진 않은 문제인데 그렇게 해주기를 한번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쯤 하면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부담을 많이 던 상황이니까 좀 즐기면서도 승리를 위해 뛰시기를 선수들 응원을 드리고 싶고 또 팬 여러분들께서 내일 새벽 4시지만 또 즐겁게 경기를 지켜보시면 어떨까?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4년 내내 벤투 괜찮다. 이 사람 축구 잘한다. 잘 안다.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데 항상 제 거에도 악플 달리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이번 브라질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르투갈 잡은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우승권 팀 상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하나의 그 과정을 이번에야말로 과정을 보는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졌지만 잘했네.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잘하고 이기다니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에 기대를 갖고 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뭐 아침에 리뷰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리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경기 끝나면은 리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가볼게요. 감사합니다.